이번 주에 세제 개편안을 발표를 할 겁니다. 아마도 양도세는 폐지될 겁니다. 이렇게 개편안들이 나오면은 이번 주에 나올 두 가지의 이슈가 있습니다. 대출에 대한 부분과 세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대출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금리에 대한 부분과 세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선은 세금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세제 개편안을 발표를 할 겁니다. 취득세에 대한 부분들의 방향은 거의 저는 확정적인 것 같긴 해요. 올해 초, 작년 말 이제 취득세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뭐 3주택이면 6%까지 해주겠고,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원래 3주택이면 8%인데 이걸 4%로 해주겠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다주택자의 취득세 완화에 대한 부분들을 방향을 제시했고 12월 21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을 해주겠다라고까지 말을 다 해줬습니다. 네, 해줬는데 정부에서 그 방향을 잡았는데 이거를 이제 계류 중에 있는 이유가 국회에서 좀 막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방향은 명확하게 이번에 또 한번 얘기를 할 거고, 이거의 구체화된 거는 행안부에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시기는 불확실하고 방향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총선하고도 관련이 있고 정치적으로 큰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방향은 확정적이다, 이번 정부에서는. 그런데 요거가 이제 작년에 2022년 12월 2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소급 적용해 줬다는 부분들이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우리 다주택자들이 진입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취득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다주택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임차를 위해서, 또 그리고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위해서도 사실은 저는 이 취득세라는 부분들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방향은 확정적인데 시기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시기는 2024년 총선 전후가 가시권에 들어갈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총선에서 의석수에 대한 문제가 또 관건이기 때문에 그 전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유세 같은 경우는 아마 이번 세정 개편의 세율 조정에 대한 가능성들이 조금 있습니다. 비록 이번에 조금 줄이긴 했는데요. 이 부분들을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절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포인트일 것 같고요. 종부세 폐지는 불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이번에 낮췄고, 그 다음에 종부세라든지 재산세에 대한 공제 한도도 뭐 6억에서 9억까지 늘렸고, 그 다음에 다주택자나 2주택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12억까지 늘렸잖아요. 뭐 그런 부분은 이제 조금 완화를 했는데, 일단은 종부세 폐지에 대한 부분을 왜 얘기를 했냐면은 원래 종부세를 이번 정부에서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치겠다고 했지만요, 이게 이제 쉽게 법을 완전히 없애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올해는 이제 세제 개편에 나오진 않고 이것도 내년 넘어가고 조금 시간이 좀 흘러야지 폐지의 가능성들이 아마도 이것도 총선 이후로 좀 미뤄질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폐지가 아니라 결합이죠. 결합을 해서 폐지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이번 정부에서 좀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번 정부도 부담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종부세가 폐지되면요, 이거는 지방의 교부세 같은 걸 내주는데 기초지자체한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세수가 많이 줄어들면은 사실 지자체가 조금 힘든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난제들을 좀 잘 고려해가지고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양도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좀 나올 만한 게 단기 세율 조정입니다. 단기 세율 조정과 양도세 중과 폐지 방향은, 이거는 제가 2022년도부터 얘기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한 번 유예하고 두 번 유예하고 총선 맞춰가지고 그 유예기간 시점 맞춰가지고 완전히 이제 중과세 폐지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양도세는 폐지될 겁니다. 네, 지금도 임시적으로 폐지가 되어 있지만은 이제 그 사례가 사실은 예전에 그 2013년도까지 양도세가 중과를 계속 한시적으로 3번인가 4번을 유예하다가 2013년도에 양도세 중과를 폐지를 해버렸거든요. 그런 거랑 비슷한 양상으로 갈 것 같고, 지금은 임시지만 이게 확정적 폐지가 일어날 시기는 2024년도. 예, 그렇지만 세제 개편안에는 이 부분에 대한 방향은 정해줄 것 같다. 근데 세제 개편안에 조금 나올 만한 게 단기 세율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언급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기 세율에 대한 부분은 이런 거죠. 원래 지금 우리가 일반 주택이나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1년 내에 팔아버리면은 77%가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단일 세율로. 그런데 요게 이제 1년에서 2년 정도만 내가 가지고 있었다.
그 사이에. 그러면 66%입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1년까지는 한 60%로 하고 나머지 1년이 지나면 일반 세율로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조정안들이 조금 나왔었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결정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래를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어느 정도로 세율을 조절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거래가 안 되는 명목으로 거래를 살리기 위해서 단기 세율 조정도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지금 거래가 조금 살아나고 있으니까 정부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이번 주에 나오겠죠. 단기 세율 조정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안 나온 것 중에서 증여세에 대한 부분들도 좀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증여에 대한 부분도 이렇잖아요. 지금 부부까지가 공제 한도가 6억이잖아요. 그리고 자녀는 이제 5천만 원, 그 다음에 이제 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이제 결혼을 앞둔 사람이 이제 돈이 부족하니 부모가 증여할 수 있는 한도가 원래는 5천인데 이거를 1억 5천으로 해주겠다. 라는 거죠. 이제 그 부분들이 세제 개편안에 담길 가능성들이 조금 크고, 정부에서는 이거를 검토한 바 없다고 했지만 우리 알잖아요. 이런 거 검토한 바 없다고 했지만 다 검토를 하고 그렇게 나왔잖아요. 예전에 상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취득세에 대한 부분들 사실은 우리가 완화하는 방향들 검토한 적 없다고 했는데 그렇게 방향성이 또 나왔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처럼 이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나오고, 2022년 4월 달에도 이 증여세에 대한 공제 한도를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검토는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게 만약에 이번에 신혼부부한테만 적용이 될 건데, 신혼부부한테 적용이 된 이후에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신혼부부가 아니라 아예 그냥 자녀한테까지도 그냥 하는 걸로 확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증여에 대한 부분이나 요게 안 좋은 부분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가 기준으로 이제 요거 세구간들을 좀 선정하는 상황들로 만들어진 것과 2월 과세 기간이 이제 5년에서 10년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증여를 하면 무조건 10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집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일단은 조금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은, 그래도 증여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만약에 부동산이 아니라 돈으로 만약에 증여를 한다고 하면은 세금 없이 나중에 1억 이상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생기겠죠. 그 세금 공짜는 아니죠. 이제 증여세 없이 이렇게 준 다음에 그걸로 아이가 이제 집을 투자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이제 생길 수 있는 거죠. 그게 저는 언제인지 이번 정부에서는 아마 증여세에 대한 게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그 이후까지도 확대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제 추측입니다, 이 부분은. 근데 정부의 패턴들이 있잖아요. 예민한 거는 언론에서 나오지만은 거부를 하고, 그 거부한 게 한시적으로 나오거나 실질적으로 나오고, 그 실질적인 게 시범 사례가 된다고 하면은 이거를 확대하고, 이게 이제 패턴이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세제 개편안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렇게 개편안들이 나오면은 이 공통점이 뭡니까? 일단은 취득세도 완화하는 거고, 보유세도 조금은 줄이는 거고, 양도세도 줄이는 거잖아요. 그 말은 거래를 확장시킨다라는 말이잖아요. 거래가 확대된다면 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는 수요층이 충분히 생기는 거고,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건 아까 뭐라고 했죠? 가격에 반영될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들어지는, 수요층이 들어오니까 만들어지는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아무튼 이번 하반기는 워낙 눌려있는 시장들이 이제는 수요층들이 튀어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하반기를 걱정하고 계시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반기가 오히려 시장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틀릴 수 있지만 지금의 추이상을 보더라도 뭐 데드캣 바운스라고 했는데 데드캣 바운스 아니고, 이제 역전세 때문에 큰일 났다고 하지만 분명히 역전세 때문에 큰일 났다라는 신문 기사들은 또 많이 줄어들 겁니다. 예전 제 영상에 보시면은 과거에 똑같았습니다. 역전세 때문에 죽겠다라고 했고, 그 시기가 지나면은 또 언제 그랬냐니 사람들이 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저도 역전세를 맞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가까운 역전세가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2018년 9.13 대책 이후 2020년. 그때 역전세가 많이 났습니다. 저도 역전세를 맞았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근데 그 시장이 지난 다음에 또 눌렸던 수요층들이 다시 회복이 되고,
그 정책의 규제라는 정책들의 저항이 생기면서 다시 가격들이 움직이는 양상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거래를 활발하게 해줄 수 있는 여건들이 꾸준히 일어난다는 부분들은 하반기 시장을 조금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다만 그 반대로 지금 연준에서는 7월에 금리 인상 마지막 매파적 기조 유지할 건가라는 부분에 대한 신문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매파와 비둘기파가 있잖아요. 이제 제롬 파월 같은 경우는 연준 의장이죠.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매파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그 FOMC에서 나온 이제 점도표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이제 비율이 금리가 올라갈 건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점도표라는 이런 그래프로 나타내는 데가 있죠. 보면은 의견이 거의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넘어갔는데 그때 이제 파월이 입이 이제 열릴 건데 아마도 금리 인상이 될 겁니다. 지금은 5.25%인데 이게 5.5 정도까지 이제 올라갈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됩니다. 많이는 못 올립니다. 그냥 올리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명분도 조금 애매하긴 한데 사실은 지금 CPI도 4% 미만으로 줄어들었잖아요. 예전에 작년에 최대로 올라갔을 때 9.2인가 9%대까지 올라갔습니다. CPI 지수가. 근데 지금 CPI 지수가 거의 4% 미만대로 안착을 좀 했고 지금 이거 나오는 거는 보면은 99.8%인데 이번 주잖아요. 이거는 거의 확실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준에서 금리 인상이 되면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4번의 금리를 동결을 했잖아요. 지금 한은에서는 조금 난감한 상황이긴 합니다. 한은에서 금리를 동결을 하자니 우리가 금리를 동결하자니 외국인 투자자가 이탈이나 원화 가치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일어나는 거에 염려가 되고 정부 차원에서는 또 금리의 역전을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자니 경제 상황이나 가계부채 상황들이 부담이 되는 상황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어려운 부분이. 근데 다만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금리가 역전된다고 해서 시장이 매우 불편하게만 무조건 되는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였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금리가 역전이 우리가 지금 총 4번째 맞이하고 있는 건데 첫 번째 금리 인상과 두 번째 금리, 첫 번째 금리 인상이 예전에 버블닷컴이라고 해서 그 IT라든지 뭐 www.com 뭐 이게 이제 한참 인터넷이 벤처로서 활발하게 일어날 때 여기가 이제 유동성 시장들이 엄청나게 이제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유동성 시장이 문제가 되면서 이제 수도꼭지를 잠군 시점들이 이 1996년부터 이제 2000년도 정도 됐는데 이때 금리 역전이 한번 일어납니다. 근데 이때는 우리가 금리 역전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때 1차 금리 역전 때는요. IMF 이후의 시장이라서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IMF를 좀 방어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뭐 일단은 이 기간에는 1997년도에 외환위기 이후에 이제 외화 부채 축소에 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달러 유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 증권 투자에 대한 부분이나 주식이나 채권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유출이 엄청나게 달러들이 많이 일어났고요. 기타 유출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거꾸로 이 2차 인상기 있죠? 2차 인상기 때는 이때는 우리가 카드 대란하고 조금 맞물려 가지고 어느 정도 그게 해소되는 시점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오히려 이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난 2차 금리 인상기에는요. 오히려 달러에 대한 부분들이 유입이 됐습니다. 2005년에서 2007년 유입이 됐고 1999년도에서 2001년도는 금리 역전 때 쇼크가 왔습니다. 이때는 1차 때는 우리가 바칠 여력이 좀 없었던 거고요. 2차 때는 조금 이게 회복되는 시기와 맞물렸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마도 이번에 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경기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해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렇게 이제 금리가 벌어진 게 90년대 후반하고 2000년대 초반 외에는 이제 처음이라서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지만요. 지금의 우리가 경제 상황이 안 좋다고 하지만 우리의 달러에 대한 보유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에 대한 그래서
뭐 이 부분들이 올 하반기에 역전이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확 뒤집힐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공포에 막 휩싸이게 경제 침체가 지금 뭐 IMF급으로 온다, 서브프라임급으로 온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때랑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의 규모라든지 경제 상황들이 전혀 다릅니다. 그걸 충분히 알고 이제 바라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90년도 후반하고 2000년도 초반은 금리 역전이 있어서 쇼크가 왔다. 그런데 금리 역전이 일어났던 이 시기 2차 금리가 일어났던 2005년 뭐 2007년 정도까지는 오히려 달러가 유입되는 시기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조금 인지하시고 이제 본다고 하면은 지금 금리에 대한 부분들 한은에서는 4회 연속 동결을 했지만은 이번에도 조금 이 부분들을 유지하지 않을까. 예, 뭐 PF 리스크도 있고 가계대출 리스크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국가에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한해 선택을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금리를 올린다는 상황에서 사실은 주택담보대출의 어떤 대출률들은 조금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금리가 지금 동결을 했지만요. 코픽스라든지 가상금리가 늘어나서 저번 달보다 이번 달이 이제 대출금리들이 조금 늘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언제까지 기억해야 되냐? 올 하반기입니다. 올 하반기 이후에는요. 우리가 절대적인 건 없지만요. 우선은 어느 정도의 금리가 둔화되는 양상으로 갈 것은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명확하게 생각하고 있는 흐름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리에 대한 어떤 이슈들 분명히 있지만은 이것도 금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금리가 되어가지고 역전이 된다고 해서 뭐 유출에 대한 부분들이 심각하게 어려워지거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될 거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좀 상반되긴 한데 세금은 완화되고 대출은 조금은 견뎌야 될 시기들이 조금 하반기는 있다. 하지만은 이 시기는 2023년도가 되면은 개선될 가능성들이 매우 크다라는 정도까지만 기준을 세우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경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개략적인 흐름만 이거는 말씀을 드리고요.